8년이야. 내가 개처럼 벌어서 네 식구들 먹여 살렸어. 그런데 어떻게 내 아이 가질 준비하던 돈으로 숨겨둔 자식을 키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고부 갈등 때문에 시댁 식구를 한 번도 못 만난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당신의 순진한 착각이다. 그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수많은 종류의 냉대를 상상했었다. 하지만 단 하나, 이런 장면만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문을 연 여자가 품에 아이를 안은 채 내 뒤에 서 있는 남편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여보라고 부르는 장면을 말이다. 그 순간 나의 8년 결혼 생활은 거대한 농담거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서두를 것 없다. 눈물은 패배자의 목이니까? 나는 이 두 사기꾼이 삼켜버린 돈을 단 1원까지도 전부 토해내게 만들 것이다. 시간을 5시간 전으로 되돌려보자. 그날은 10월 24일 오후 2시였다.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잔뜩 흐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눅눅한 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현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을 위해 백화점에서 특별히 고른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짙은 남색 바탕에 은색 실선이 들어간 디자인이었다. 점원은 이것이 성공과 중후함을 상징한다고 했다. 이 넥타이 하나를 사기 위해 나는 30만 원을 결제했다. 약국에서 감기약 수백 통을 팔아야 남는 이윤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오늘은 우리의 결혼 8주년 기념일이었다. 하지만 내 소위 남편이라는 작자, 박민재는 지금 집에 없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30분 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전 우주의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그 말투는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그만의 주특기였다. 광주 본가에서 갑자기 제사를 추가로 지내야 한대. 큰아버지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 고아인 나를 양자로 받아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근본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나는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미역국을 바라보며 밀려오는 실망감을 억지로 삼키고 말했다. 괜찮아. 민재 씨 제사가 중요하지. 그럼 언제 올라와? 아마 내일 아침이나 되어야 할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맛있는 거 챙겨 먹어.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34. 눈가에는 어느새 미세한 잔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형 아파트 단지 약국의 대표 약사로서 남들이 보기에 나는 완벽했다. 높은 수입, 존경받는 직업, 그리고 벤처 투자 일을 하며 바쁘지만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까지. 이 가정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고아라서 가족의 온기가 그립다는 민재의 말에 6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내가 전액 부담했다. 벤처 투자는 초기에 자금 회전이 중요하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내 적금을 깼고 심지어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 탁! 현관의 센서 등이 갑자기 꺼지며 어둠이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약국에 나가기 위해 신발을 갈아 신으려 허리를 숙였다. 그때 현관 구석에 놓인 수납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다. 민재가 나가기 전 아무렇게나 던져둔 세탁소 비닐봉지였다. 그 안에는 그가 어제 입고 들어온 트렌치코트가 들어있었다. 봉지 입구 틈으로 하얀 종이 조각이 삐져나와 있었다. 영수증인가?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저 쓰레기를 치워주려는 생각뿐이었다. 손끝에 가멸지에 까슬까슬한 감촉이 닿는 순간 묘한 위화감이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었다. 나는 종이를 뽑아내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에 비추어 글자를 확인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건 세탁소 보관증이 아니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었다. 찍혀있는 시간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장소는 광주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아니었다. 경기도 양평. 호화 전원주택과 골프장으로 유명한 그 부촌, 양평이었다. 손이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다. 얇은 종이 조각이 공기 중에서 파르르 떨리는 소리를 냈다. 광주로 제사를 지내러 간다던 사람이 왜 정반대 방향인 양평에 있는 걸까? 게다가 그 시간이라면 그는 분명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했었다. 나는 거실로 뛰어들어가 차 키를 낚아챘다.
코트를 입는 것조차 잊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다. 20층, 19층, 18층 숫자가 바뀔 때마다 위산이 역류하는 듯 속이 울렁거렸다. 아니야, 지수야.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자. 어쩌면 큰아버지를 모시러 양평에 갔을 수도 있잖아.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하얀색 승용차에 올라탄 나는 핸들을 부서져라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나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오직 안전을 위해 설정해 두었던 민재와의 클라우드 내비게이션 공유 기록을 열었다. 화면이 켜지자 눈이 시릴 정도로 밝은 빛이 쏟아졌다. 최근 목적지 기록에 선명하게 떠있는 주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오리, 달빛로 88번 길. 길 안내 종료 시간 2시간 전. 그는 그곳에 있었다. 광주에 제사 따위는 없었다. 분노한 큰아버지도 없었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가속 페달을 밟자 차는 늦가을의 수산한 빗줄기 속으로 미친 듯이 돌진했다. 서울에서 양평까지는 차로 약 1시간 거리다. 그 1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고통스러운 60분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와이퍼는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냈다. 마치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소리 같았다. 차창 밖으로 잿빛 건물들과 앙상한 나무들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채 뒤로 사라졌다. 8년 전이 떠올랐다. 그때의 박민재는 낡아서 허해진 셔츠를 입고 한강변에 서서 내게 프러포즈했었다. 지수야, 난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너한테 번듯한 결혼식조차 올려줄 수 없어. 하지만 맹세할게.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는 널 성 같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그때의 나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남자를 만났다고 믿었다. 괜찮아, 오빠. 우리 둘만 함께라면 전셋집이라도 난 행복해. 세무 문제가 복잡하다며 투자자로서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했다. 법적으로 우리는 남남이었다.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미루는 부부들이 적지 않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그럴듯한 핑계들은 그가 정교하게 심어놓은 지뢰였다. 내비게이션의 기계적인 음성이 차갑게 울렸다. 전방 500m 앞 목적지 부근입니다. 속도를 줄였다. 이곳은 평범한 주택가가 아니었다. 산자락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고급 전원주택 단지였다. 집집마다 높은 담벼락과 잘 가꿔진 정원이 있었고 대문 앞에는 수입차들이 즐비했다. 내 차는 하얀색 2층 저택 앞에 멈춰 섰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다. 정성스럽게 깎인 잔디, 유럽풍의 통유리창, 심지어 2층 테라스에는 따스한 노란색 장식 조명까지 걸려 있었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그 집은 행복이라는 이름의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빗줄기를 뚫고 내 시선이 마당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에 고정되었다. 내 차였다. 정확히 말하면 3년 전 투자 일을 하려면 겉모습도 중요하다는 그의 말에 내가 피눈물을 머금고 할부로 사준 제네시스였다. 차량 번호 38저 9982. 정말 그였다. 전신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손발은 냉동실에서 갓 꺼낸 것처럼 차갑게 식었다. 차 문을 열고 나갔다. 우산은 쓰지 않았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머리카락과 어깨를 적시고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려 소름이 돋았다. 나는 화려한 조각이 새겨진 철문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갔다. 젖은 아스팔트 바닥 위로 하이힐 굽이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이 정도 집이면 적어도 20억 원은 좋게 넘을 것이다. 그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아니면 여기가 그가 말한 큰손 고객의 집인 걸까? 초인종 앞에 섰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너무 떨려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자 통증 덕분에 정신이 조금 맑아졌다. 딩동. 빗소리를 뚫고 청명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몇 초 후
인터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럽고 우아했다. 오랫동안 풍요로운 삶을 누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나른함이 묻어 있었다. 누구세요? 목구멍에 손뭉치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택배인가요? 여자가 다시 물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온몸에 힘을 짜내어 이 사이로 말을 뱉어냈다. 박민재 씨 친구입니다. 인터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철컥. 대문 잠금 장치가 풀렸다. 나는 문을 밀고 정성스럽게 관리된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마당 한 구석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쌓여 있었다. 빨간색 킥보드, 바람 빠진 고무공. 그 선명한 색깔들이 내 눈을 찔렀다. 결혼 8년 동안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다. 민재는 사업이 불안정해서 아이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꾸준히 피임약을 먹어왔다. 원래 아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나? 현관의 중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나와 비슷한 또래거나 조금 더 어려 보였다. 미세 캐시미어 카디건을 걸치고 머리를 느슨하게 뒤로 묶은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고왔다. 생계를 위해 뛰어다닐 필요 없이 피부과에서 관리만 받으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윤기였다. 가장 중요한 건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3살 배기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비에 젖은 불청객인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의 눈빛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지만 경계심은 크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는 절대적인 안정감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실례하지만 누구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때 그녀 뒤편 거실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누구야? 이런 날씨에 손님이 왔어?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남자가 걸어 나왔다. 정장 차림도 아니었고 제사에 참석할 때 입어야 할 검은색 상복도 아니었다. 그는 회색면 소재의 편안한 홈웨어 차림에 털 실내화를 신고 손에는 깎다만 사과 반쪽을 들고 있었다. 가장 편안한 자신의 집에서만 볼 수 있는 차림새였다. 박민재. 불과 30분 전 전화로 내게 하소연하며 광주로 가는 길이라던 내 남편.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빗소리,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내 세상에는 눈앞에 펼쳐진 구역질 날 정도로 화목해 보이는 이 풍경만이 남았다. 박민재가 사과를 한 입 빼어 물며 무심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친 순간. 툭. 그가 들고 있던 사과 반쪽이 바닥으로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 내 발치에 멈췄다. 흙탕물이 튀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보다 더 창백하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동공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라도 본 것처럼 격렬하게 수축했다. 지수야? 그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사포로 긁는 듯한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를 안고 있던 여자가 멈칫하더니 박민재를 돌아보고 다시 나를 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아는 분이야? 여보. 그 두 글자가 녹슨 톱이 되어 내 고막을 썰어내는 것 같았다. 자기야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여보.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위장이 뒤틀리며 당장이라도 토하고 싶었다. 8년. 하지정맥류가 생길 정도로 약국에 서 있었던 나어 추석 때 돈을 아끼려고 그 흔한 한우 세트 하나 사지 못했던 나, 매일 밤 출장 간 그가 전화하기만을 기다렸던 나. 그런데 그는 이 수십억짜리 저택에서 편안한 잠옷을 입고 사과를 깎아 먹으며 다른 여자의 남편, 다른 아이의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매, 그 코 박민재를 축소해 놓은 것 같았다. 모든 거짓말, 모든 핑계가 무너져 내렸다. 세무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한다고? 고아라서 가정이 그립다고? 벤처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고? 전부 가짜였다. 진짜인 건 내 돈뿐이었다. 바보처럼 착취당한 내 청춘만이 진짜였다. 나는 박민재를 노려보았다. 빗물 섞인 눈물이 입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쓰고 짰다. 비명을 지르거나 달려가서 얼굴을 쥐어뜯고 드라마처럼 발광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극도의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죽음 같은 차가움만이 남았다. 나는 천천히 젖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미 녹음 버튼을 눌러둔 상태였다. 박민재. 내 목소리가 들렸다.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다른 차원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이번엔 무슨 연극이야? 여기가 광주 큰아버지 댁이니? 박민재의 다리가 풀리더니 쿵 하고 현관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수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가 내 바짓단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우리의 결혼 반지가 아니었다. 처음 보는 반짝이는 백금 반지였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여자의 얼굴색도 변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더 꽉 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눈동자에는 공포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대면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민재 씨, 이분은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민재는 대답 대신 개처럼 바닥에 엎드려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그 통곡하는 꼴이 우스꽝스럽다 못해 역겨웠다. 지수야, 내가 아파서 그랬어. 정말이야. 민호가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서 내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나도 사람이잖. 그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기 시작했다. 그래서 너한테 숨긴 거야. 내가 걱정할까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지수야, 너 착하잖아. 나 사랑하잖아. 너라면 이해해 줄 수 있지? 응. 이해. 이 남자를 내려다보며 나는 낯선 기분을 느꼈다. 이자가 내가 8년을 사랑한 남자인가?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던 그 남자가 맞는가? 이 순간 나는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그저 더러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마치 파리 한 마리를 삼켰는데 그 파리가 뱃속에서 윙윙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애원 따위는 무시하고 여자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돌렸다. 만지지 마. 차갑게 내뱉은 나는 발을 들어 내 발치에 굴러온 사과를 짓밟았다. 으드득. 과육이 으깨지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철문을 빠져나와 내 차로 돌아갔다. 차 문을 닫자 세상이 고요해졌다. 시동을 걸고 후진하고 차를 돌렸다.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딱딱했다. 빌라 단지를 빠져나와 텅 빈 도로 위로 올라서고 나서야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갓길에 세웠다. 우우. 핸들에 엎드려 격렬하게 헛구역질을 했다. 위장은 텅 비어 있었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신물과 끝없는 혐오감만이 치밀어 올랐다.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다. 백미러 속의 나를 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화장은 엉망이 되어 검은 아이라인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려 귀신 같았다. 한지수, 이 멍청한 년. 거울 속의 여자에게 욕을 퍼부었다. 넌 천하의 제일 가는 등신이야.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얼굴에 얼룩을 거칠게 문질러 닦았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쓰라릴 때까지. 울어서 뭐 하나? 운다고 돈이 돌아오나? 운다고 내 8년 청춘이 보상되나? 깊게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다. 저 여자가 그를 여보라고 불렀고 아이는 3살 정도였다. 그렇다면 그들의 관계는 적어도 4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뜻이다. 이 저택, 저 차, 여자가 입고 있던 명품 옷, 아이의 치료비. 전부 내 돈이다. 내가 하루 10시간씩 서서 진상 손님들에게 억지 웃음을 팔아가며 약 한 통 한 통 팔아모은 내 피 같은 돈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박민재가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지수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정말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랑은 아무 감정 없어. 내가 가서 다 설명할게. 딴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줘. 헛웃음이 나왔다. 나는 메시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은행 앱을 켰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똑바로 확인해야 했다. 로그인 성공. 이체 내역을 열고 이 박민재를 검색했다.
지난 5년 동안 기록에 남은 고액 이체만 합쳐도 7억 원이 넘었다. 메모란에는 투자금, 프로젝트 회전 자금, 브릿지론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다시 내 신용대출 계좌를 열었다. 대출 잔액 1억 5천만 원. 지난달 그가 내 앞에 무릎 꿇고 곧 상장될 바이오 기업의 원시주를 살 기회라며 사정사정해서 빌려간 돈이었다. 그게 저 사생아 병원비였나? 아니면 저 여자 명품 백 사주는 돈이었나? 심장이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식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전례 없는 냉정함이 찾아왔다. 이대로 가서 따질 수는 없다. 지금 판을 엎어버리면 그는 분명 재산을 빼돌리고 오히려 나를 공격할 것이다.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가 아니니까? 그가 이체된 돈을 증여나 투자 실패라고 우기면 나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증거가 필요하다.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가 삼킨 돈을 이자까지 쳐서 전부 토해내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목적지는 집도 약국도 아니었다. 나는 명함 한 장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남편의 외도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던 단골 손님이 건네준 명함이었다. 약사님은 평생 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 호신용으로 가지고 계세요라며 주었던 그 명함. 신호가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네, 조성훈 탐정사무소입니다.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의뢰할 게 있어서요. 비에 씻겨 흐릿해진 앞 유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다. 조사 대상은 박민재,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오리 달빛로 88번지에 사는 여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 전문이죠? 어느 정도까지 원하십니까? 나는 핸들 커버가 찢어질 듯 꽉 쥐었다. 그 여자의 모든 신상을 알고 싶어요. 공범인지 아니면 그 여자도 피해자인지. 박민재의 모든 자금 흐름,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꼴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도끼를 품고 번뜩이고 있었다. 나와 그 여자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까지 싹 다 파헤쳐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강물 위로는 물안개가 피어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글로브 박스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가계부를 꺼냈다. 지난 8년 동안 박민재와의 추억, 미래의 큰 집을 위해 아끼고 모았던 모든 기록이 담긴 노트였다. 첫 페이지를 넘겼다. 연애 초기, 우리가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그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눈빛은 투명했다. 사기꾼 새끼. 나는 나직이 읊조렸다. 나는 그 페이지를 뜯어냈다. 찌익.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차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이어서 2번째 장, 3번째 장. 나는 감정이 제거된 파쇄기처럼 내 8년의 어리석은 인생이 기록된 노트를 한 장 한 장 갈기갈기 찢었다. 마지막 장이 조각나 쓰레기 봉투로 들어갈 때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알림 문자였다. 화면에는 KB국민은행 알림이 떠 있었다. 내 명의의 가족 카드가 방금 양평의 모 종합병원에서 350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내 부카드였다. 방금 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던 그 인간이 돌아서자마자 내 카드로 자기 자식 병원비를 긁은 것이다. 350만 원. 하하하하.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웃음과 함께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박민재,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마음 약해서 널 용서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널 봐줄 멍청이라고 생각했나 보지?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다. 네, 한지수 본인입니다. 가족 카드 분실 신고하려고요. 네, 지금 당장 정지시켜 주세요. 전화를 끊고 차창 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연기를 그토록 좋아하니 내가 마지막 무대를 함께 해주지.
당신의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약국으로 출근했다. 밤새 운 탓에 퉁퉁 부은 눈과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공들여 화장을 했다. 하얀 가운을 걸치고 약국을 찾는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복약 지도를 했다. 약사님,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단골 아주머니가 농담을 던졌다. 네, 어제 푹 쉬었거든요. 나는 능숙하게 비타민 상자를 봉투에 담으며 웃으며 대답했다. 점심 무렵 탐정에게서 1차 보고서가 도착했다. 나는 약국 뒤편 창고로 들어가 쌓여있는 박스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파일을 열었다. 몇 장의 사진과 짧은 설명글이 전부였다. 사진 속에는 양평 별장에서 봤던 그 여자가 박민재의 팔짱을 낀 채 고급 백화점을 거닐고 있었다. 사진이 찍힌 날짜는 2달 전이었다. 여자의 손가락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저건.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확대했다. 3년 전 내가 마음에 들어 했지만 차마 사지 못했던 그 디자인과 똑같은 반지였다. 당시 박민재는 이렇게 말했었다. 지수야, 다이아몬드 반지는 나중에 팔 때 똥값이야.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집을 사자. 안 사준 게 아니었다. 다른 여자에게 사준 것이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내 전신의 피를 차갑게 굳게 만들었다. 조사 결과 대상 여성의 이름은 이은주. 무직 상태이나 계좌 자금 흐름이 매우 빈번함. 박민재와 법적 부부관계는 아니나 이웃들에게는 금슬 좋은 부부로 알려져 있음. 결정적으로 이은주 명의의 계좌 하나가 다수의 여성 명의로 된 돈을 입금받은 뒤 박민재의 해외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포착됨. 손이 덜덜 떨려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은주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공범이었다. 그녀는 박민재가 밖에서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박민재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었다. 소위 투자금이라 불리던 돈, 내가 피땀 흘려번 그 돈이 그녀의 손을 거쳐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둔갑한 것이다. 이건 철저히 계획된 조직적인 사기였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수많은 먹잇감 중 하나일 뿐이었다. 창고 안에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 같아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약 상자들이 거대한 벽이 되어 나를 짓누르는 듯 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다. 이건 범죄다. 자리에서 일어나다 무릎으로 옆에 있던 박스를 건드리고 말았다. 와장창. 유리병에 든 소화제 한 박스가 쏟아지며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누런 약물이 바닥을 적시며 코를 찌르는 한약 냄새를 풍겼다. 나는 엉망이 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박살난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치우지 않았다. 나는 흥건한 약물 웅덩이를 넘어 창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카운터로 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평소라면 먼저 연락할 일이 없었을 번호를 눌렀다. 대학 동기이자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일하는 김 검사였다. 여보세요? 지훈이니? 나 한지수야.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다. 상의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사기, 그리고 불법 자금 모집에 관해서 말이야. 그때 약국 유리문이 열렸다.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들어왔다. 박민재였다. 그는 몹시 초췌해 보였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옷은 어제 비에 젖었던 그 외투 그대로였고 손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저런 몰골을 보고 가슴이 아파 당장 달려가 안아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발연기를 하는 삼류 배우를 보는 기분이었다. 그는 내가 통화 중인 것을 보고 눈동자를 굴리며 쭈뼛거렸다.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수화기 너머의 김지훈에게 말했다. 구체적인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금 좀 바빠서. 전화를 끊고 카운터 앞에 선 박민재를 바라보았다. 그가 케이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쉰 목소리로 불렀다. 지수야. 케이크를 보았다. 탐스러운 붉은 딸기와 순백의 생크림.
나는 고개를 들어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빠, 왔어. 연기를 하겠다면 누가 더 메소드 연기를 펼치는지 겨뤄보자. 카운터 아래에서 나는 편지 봉투를 뜯는 칼을 남몰래 꽉 쥐었다. 날카로운 칼날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오빠, 왔어. 내가 미소를 짓자 박민재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제자리에 얼어붙어 눈동자를 불안하게 굴렸다. 마치 덧 냄새를 맡았지만 미끼를 포기할 수 없는 쥐새끼 같았다. 준비해왔던 변명과 눈물이 목구멍에 걸린 듯 했다. 지수야, 그는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밀어넣으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의 몸을 만졌을 그 손이 내 손을 덮었다. 화 안 났어.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눈을 내리깔고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화내서 뭐 하겠어.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목소리에 적당한 피로와 울먹임을 섞었다. 밤새 생각해봤어. 우린 그래도 8년을 함께 했잖아. 게다가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아이라는 단어에 박민재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 탐욕스러운 눈빛은 주식이 상한가를 쳤을 때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그렇지. 지수야, 역시 넌 천사야. 그가 흥분해서 카운터를 돌아와 나를 안으려 했다. 민호가 정말 불쌍해.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대. 수술비랑 치료비 합치면 꽤 큰 돈이 필요한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알아. 내가 말을 끊고 고개를 들어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결심했어. 오빠를 돕기 위해,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내가 그 돈 낼게. 박민재의 얼굴 근육이 주체할 수 없는 환희로 일그러졌다.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다. 하지만 내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말만 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게. 그 여자 만나게 해줘. 박민재의 미소가 굳어졌다. 누구? 이은주. 나는 또박또박 그 이름을 뱉으며 그의 동공이 수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돈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어. 그 여자랑 대면해서 각서를 쓰고 싶어. 돈을 받은 후에는 두 사람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해. 아이는 우리가 데려와 키우든지 아니면 그 여자가 돈 받고 영원히 사라지든지. 적은 돈 아니잖아. 약국 지분 절반을 팔아서 5억 원을 만들 생각이야. 5억. 그 숫자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박민재의 머리를 강타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5억이면 도박 빚을 다 갚고도 그 별장에서 몇 년은 더 호의호식할 수 있는 돈이다. 좋아. 그가 마른 침을 삼켰다. 흥분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자리 마련할게. 지수야, 넌 정말 내 구세주야. 그가 서둘러 전화를 걸러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쥐고 있던 칼을 놓았다. 손바닥에는 칼자루에 눌린 붉은 자국이 깊게 패어 피가 맺혀 있었다. 미끼를 물었다. 그 후 3일 동안 나는 2개의 평행 세계를 사는 것 같았다. 낮에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재산까지 처분하는 지고지순한 아내였다. 박민재가 보는 앞에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대출을 문의했고 거실에서 통장을 부여잡고 남모를 눈물을 흘리며 나의 희생을 전시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곧 손에 들어올 거금 생각에 취해 골아떨어진 박민재를 뒤로하고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차가운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탐정이 보내준 녹음 파일을 듣고 또 들었다. 박민재와 이은주의 통화 내용이었다. 그 멍청한 여자가 진짜 믿어? 5억. 세상에, 자기 진짜 대단하다. 이은주의 목소리는 녹음기 너머로 날카롭게 찢어졌다. 별장 앞에서 보여주었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돈 받으면 우리 이민 가자. 뉴질랜드에 봐둔 집 있어? 걱정 마. 걔는 공부밖에 모르는 약쟁이라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 박민재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바늘처럼 고막을 찔렀다. 돈 들어오면 바로 튀자. 각서.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나는 무표정하게 그 소리를 들으며 칫솔을 꽉 쥐었다. 플라스틱 손잡이가 휘어질 정도였다. 화장실 거울 속에 창백하지만 늑대처럼 번뜩이는 눈을 가진 여자가 비쳤다. 웃어라. 마음껏 웃어둬라. 그게 너희 인생에서 웃을 수 있는 마지막 날들일 테니.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며 나는 다른 3명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박민재에게 소가 카드깡을 해준 인턴, 아이를 홀로 키우며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전부 박민재에게 투자한 싱글맘, 그리고 퇴직금을 몽땅 날린 정년퇴직을 앞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 박민재와 이은주의 공모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을 때 싱글맘은 거의 혼절할 듯 울었다.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드디어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보며 나는 수많은 과거의 나를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울지 마세요. 나는 휴지를 건네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다. 눈물로 굴욕을 씻어낼 순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결전의 날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장소는 여의도의 한 5성급 호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 일부러 이곳을 골랐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지고 화려한 불빛이 넘실거리는 곳, 박민재가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한 인생의 상징이자 그의 허영심을 매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저녁 7시. 나는 스위트룸의 벨벳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블랙커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째깍, 째깍 소리를 낼 뿐이었다. 1초가 지날 때마다 카운트다운이 줄어들고 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조성훈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준비 완료. 옆방 장비 세팅 끝났습니다. 김 검사님 쪽 사람들도 도착했습니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유리창에 내 모습이 비쳤다. 오늘 나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박민재가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진주 목걸이를 했다. 화장은 완벽했고 입술은 피처럼 붉었다. 이건 협상을 위한 차림이 아니었다. 장례식에 가는 차림이었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이내 죽은 듯 고요해졌다. 왔다. 나는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잔뜩 멋을 부린 2사람이 서 있었다. 박민재는 새로 맞춘 듯한 짙은 감색 양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넘겼다. 그의 팔짱을 낀 이은주는 샤넬 신상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에르메스 버킨백. 나는 한눈에 알아봤다. 지난달 내가 보낸 투자금이 이체된 지 3일 만에 그녀가 SNS에 자랑했던 그 가방이었다. 내 돈이다. 내 돈을 입고, 내 돈을 들고, 내 어리석음을 비웃으러 온 것이다. 지수 언니, 안녕하세요. 이은주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자신이 이 방의 주인이고 나는 돈이나 내는 호구라는 듯한 태도였다. 처음 뵙네요. 민재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비싼 파운데이션으로 떡칠한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뺨을 후려갈기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꾹 참았다. 나는 몸을 비켜서며 손짓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박민재는 들어오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탐욕스럽게 훑었다. 내가 준비한 현금 봉투였다. 물론 맨 위 한 장만 진짜고 나머지는 전부 흰 종이였다. 지수야, 이게 그 각서야. 박민재가 서둘러 서류를 집어들고 읽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돈 봉투로 향했다. 아이 참,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까지 그냥 믿고 주지? 못 믿으니까. 나는 차갑게 쏘아붙이며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다. 다리를 꼬고 칼날 같은 시선으로 그들의 얼굴을 긁어내렸다. 사인해. 사인하면 그 5억은 너희 거야. 이은주와 박민재가 눈빛을 교환했다. 감출 수 없는 환희가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왔다. 이은주가 펜을 들며 가증스러운 한숨을 쉬었다. 지수 언니, 사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랑 민재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제가 물러날게요. 진심으로 사랑이라.
나는 그 단어를 곱씹다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진정한 사랑이지. 내 전세 보증금 빼서 별장 얻어주는 사랑.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에르메스 사주는 사랑. 아니면 혼자 애 키우는 엄마의 사망보험금으로 발리 여행 가는 사랑.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펜을 쥐고 있던 박민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지수야,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학생이라니, 무슨 보험금. 이은주의 미소도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가방을 챙겨 일어나려 했다. 민재 씨,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나중에 다시 앉아. 내가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왔으면 연극을 끝까지 보고 가야지. 나는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터치했다. 들어오세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쾅. 옆방으로 연결된 커넥팅 도어가 거칠게 열렸다. 플래시 세례가 폭우처럼 쏟아지며 방 안을 하얗게 뒤덮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눈이 부셔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다. 카메라를 맨 기자들, 굳은 표정의 경찰들, 그리고 이미 울음바다가 된 3명의 피해자들이 물밀듯 밀려 들어왔다. 박민재, 이은주,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싱글맘이 제일 먼저 튀어나갔다. 뺏긴 통장을 손에 쥐고 미친 사람처럼 이은주에게 달려들어 정성껏 세팅한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내 돈 내놔. 우리 딸 학비 내놓으라고. 이 흡혈귀 같은 년아. 아, 이거 놔. 미친년이 이은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우아하던 자태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비싼 에르메스 가방은 구석으로 처박혀 립스틱과 파우더가 바닥에 흩뿌려졌다. 박민재는 넋이 나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앞에 펼쳐진 지옥도를 보며 입술만 달달 떨 뿐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거의 박민재의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박민재 씨. 혼인 빙자 사기 및 불법 투자금 모집 혐의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이라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라고요. 박민재가 횡설수설하며 손을 휘저어 카메라를 막으려 했다. 지수야. 한지수.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내 남편이잖아.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가로질러 그에게 다가갔다. 사방에서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졌다. 나는 진흙처럼 늘어진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이토록 작고 추악해 보였다. 남편.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얼굴에 세게 집어 던졌다. 합의서 따위가 아니었다. 탐정이 수집한 모든 자금 흐름 내역과 김 검사가 작성해준 고소장이었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자 붉은 핏방울이 맺혔다. 박민재, 우린 혼인 신고 한 적 없어. 법적으로 넌 그냥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야. 나는 허리를 숙여 그의 귓가에 대고 오직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백화점에서 샀던 그 넥타이 기억나? 점원이 성공을 상징한다고 했었지. 안타깝게도 넌 평생 수갑이나 차고 살게 생겼네. 아, 그 5억. 그건 내 변호사 선임비로 쓸 노잣돈이야. 안 돼. 으아. 박민재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내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경찰 2명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내리눌렀다. 철컹.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였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강 물은 고요히 흐르며 이 도시의 모든 오물과 죄악을 씻어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눈물은 없었다. 뼛속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지독한 피로감, 그리고 해방감뿐이었다. 끝났다. 그 후 3개월은 박민재와 이은주에게 지옥보다 더 긴 고통의 시간이었다. 증거가 명백한 데다 피해자가 많아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매일같이 언론이 그 별장 앞에 진을 쳤고 이은주의 과거는 낱낱이 까발려졌다. 부잣집 딸은커녕
전과가 수두룩한 상습 사기꾼이었다. 비 오는 날 내게 상냥하게 뎌보라고 부르던 그 여자는 이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국민 악녀가 되었다.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진눈깨비가 흩날렸다. 나는 법원에 가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남은 일을 처리하느라 바빴다. 내 8년의 청춘과 피눈물이 서린 그 전셋집을 처분하는 일이었다. 새 세입자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다. 소파는 어디에 두고 아기 침대는 어디에 둘지 상의하며 행복해하는 그들을 보며 나는 8년 전의 나를 보았다. 채광이 정말 좋네요. 새댁이 웃으며 말했다. 예쁘게 잘 살게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신발장 위에 열쇠를 올려두었다. 행복하세요. 아, 그리고 혼인신고는 꼭 하시고요. 명의는 각자 하세요. 새댁은 무슨 뜻인지 몰라 눈을 깜빡였지만 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캐리어를 끌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상쾌했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김 검사의 메시지였다. 선고 나왔어. 박민재 징역 7년. 이은주 공범으로 징역 5년. 불법 수익금 전액 몰수. 별장 경매 대금은 비율대로 내 계좌로 들어갔다. 이어서 은행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긴 숫자가 찍힌 입금 문자.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상하기엔 부족할지 몰라도 새 인생을 시작하기엔 차고 넘치는 돈이었다. 나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익숙했던 약국 간판, 지옥철 입구, 돈 아끼려고 수없이 드나들던 재래시장 모든 것이 과거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비행기가 이륙할 무렵 창밖은 황혼으로 물들고 있었다. 비즈니스석의 넓은 좌석에 앉아 발 아래로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승무원이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다. 손님, 음료 준비해 드릴까요? 샴페인 주세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박민재가 감옥에서 변호사를 통해 보낸 편지였다. 꼬깃꼬깃한 봉투에는 눈물 자국 같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뜯어보지 않았다. 내용은 안 봐도 뻔했다. 구구절절한 참회, 좋았던 시절의 추억팔이, 아니면 그 아픈 아이 핑계를 대며 마지막 동정심을 구걸하겠지. 너무 늦었다. 모든 사랑, 증오, 미련은 그날 호텔방에서 제가 되어 사라졌다. 그가 감옥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는지, 이은주가 여자교도소에서 어떤 꼴을 당하는지 궁금하지 않다. 그들의 남은 인생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 내가 아는 건 하나뿐이다. 나는 지금 돈이 많고 자유롭다는 것. 내게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마음껏 낭비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봉투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찢었다. 조용한 기내에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나는 편지를 잘게 찢어발겼다. 소중한 내 인생을 찢어발겼던 것처럼. 승무원이 샴페인을 가져왔다. 크리스탈 잔 안에서 황금빛 액체가 찰랑거렸고 기포가 명랑하게 피어올랐다. 이것 좀 버려주시겠어요? 나는 손에 든 종이 조각들을 승무원의 트레이 위에 털어버렸다. 어깨 위의 먼지를 털어내듯 가벼운 손짓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끝없이 펼쳐진 구름 바다를 향해 건배했다. 석양의 붉은 빛이 내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한지수를 위하여. 나직이 속삭이며 차가운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갈 길은 멀지만 이것이야말로 내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